사실 지금 정책 변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3년, 5년 뒤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 무의미하긴 해요. 수도권 아파트가 이 정도로 비싸져야 됐냐?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가 안 되거든요, 저도. 한 3년 전, 4년 전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가 비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년 전쯤 한 2017년, 18년도 정도쯤에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의 이제 신축, 신도시급 뭐 아니면 택지지구 조성된 데들 분양가들을 보면은 비싼 편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 집을 사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게 당연한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가격이면은 굳이 저거를 살 필요는 없다. 서울을 사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3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임대차 3법도 생기고 똘똘한 한 채로 계속 강요를 하죠. 그리고 교통 호재들을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교통 호재가 3년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GTX도 본격화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온갖 철도 계획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같은 것들을 계속하면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집이 비싼 집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 3년간의 정책과 호재들이 터진 걸 보면 얘가 싼 거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싼 거예요. 지나고 나서 봤더니 선녀야. 거기다가 금리 인상 요인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쭉 올려가려고 하던 건데 갑자기 또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 확 낮춰버리고 GDP 막 마이너스 치기 시작하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시 돈을 풀고 근데 한 채만 사라고 하는데 돈은 막 갖다 풀어주니까 어떡합니까? 야, 그러면 신축으로 사야겠다. 신축 한 채를 사야겠다라고 하니까 한 3, 4년 전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비쌌던 신축들이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괜찮은 투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이 신축이라는 이 신축에 쏠려 있는 이 쏠림 현상이 계속 갈 거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신축 쏠림 현상을 계속 강요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맞죠?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계속 이 신축 쏠림으로 가게 돼 있어, 이대로 가면은. 그리고 신축 공급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 정책이 만약에 10개다. 10개면 하나하나 발표하면서 이 조합의 큰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그때 대응을 한다고 1차, 2차, 3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정책들이 나오는데 다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뭐야 결론은 신축 아파트네. 그런 정책들을 쓰게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양이라는 요소가 있고 청약이라는 요소가 있었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한 2, 3년 전에 분양을 하고 입주는 2, 3년 뒤에 오죠. 그러니까 지금 17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20년도에 입주를 합니다. 17년도 아파트가 20년쯤 입주를 해요. 18년도에 분양한 거는 21년 이쯤에 입주를 하고 그 19년도 거는 22년, 23년 이때 입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7, 18년도, 19년도쯤에 분양을 받았거나 그때는 이제 그래도 분양권 전매도 막 잘 될 때니까 그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들은 뭐 피 주고 샀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박이 나버린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살 때 그러면 싼 집이었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그게 싼 집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비싸게 팔았어요. 그 지역에선 최고로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신축을. 누가 신축을 싸게 팝니까? 누가 신축 분양을 싸게 팔아요? 그런 일이 어딨어. 분양가 상한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신축이 대박인데 아까 말했던 걸 이어가면 18년도에도 산 사람이 있고 19년도에도 산 사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 묶이기 전에 막 분양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박이 나 있는 상태죠. 왜냐면 계약금 정도만 걸고 집을 샀는데 뭐 몇 억이 올라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19년도, 20년도에 나도 청약해야지라고 했더니 뭘 해요? 청약이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될 수가 없어. 신축 쏠림 현상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신축으로 몰려가고 그러면 다 청약에 몰려가죠. 청약 경쟁률이 미친 수준으로 갑니다. 이건 도저히 안 돼. 거기다가 정부가 가점제로 돌려버리죠. 이거 추첨으로 돌리니까 안 되겠다.
오래된 무주택자들이 너무 희생당한다 라고 해서 청약을 가점으로 돌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그게 더 폭발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가점이 높은 사람만 청약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40, 50대들이 당첨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정부가 뭘 합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저는 악수라고 봅니다. 저는 악수라고 봐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수를 둡니다. 왜냐면 신축 가격을 눌러놔야 구축이 안 올라간다 라는 이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저는 이게 안 좋다고 보거든요. 신축 분양가를 낮춰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축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구축이 이만큼 올라가고, 그래? 그러면 분양가는 여기지만 신축들 호가는 여기서 놀기 시작하죠. 여기서 놉니다. 그러면서 분양을 받으면 이만큼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자, 오래된 무주택자들은 가점이라는 걸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더해지면서 오래 무주택을 했던 사람들이 이 청약으로 인생이 역전되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인생이 역전돼. 과거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막 뭐 재건축도 투자하고 뭐 일반 매매로도 막 고민해가지고 사고, 그래서 뭐 호재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 막 고민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정부 정책들의 이 교집합들로 보면은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청약 점수 이 가점만 높으면 돼. 가점만 높으면 게임 끝. 이걸로 내 인생도 바꾸고 우리도 신축 가서 살고, 그냥 그동안 저 옆집 영식이네 집은 막 고생 해가지고 뭐 2주택 3주택 해가지고 뭐 10억 벌었다는데 우리는 그냥 요거 하나 당첨되면 15억 벌어버려. 이런 상황이 되는 이상한 왜곡된 시장이 형성된 거죠. 왜곡된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 정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애매한데 어떡하지 해서 채권 입찰제라는 걸 살짝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이 분양가와 이 시세 차익이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커. 뭐 무주택자라고 해서 막 12억씩 벌어버리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방법은 두 가지다. 뭐냐? 전매 제한을 걸어버리자. 전매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고 나서 바로 못 팔게 하는 겁니다. 뭐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걸어버려. 못 팔게 하고, 근데도 막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막 와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생기니까 이게 투기 수요일 수도 있겠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실거주까지 걸어버려요. 실거주도 합니다. 그래도 뭐 소용없어. 막 청약 경쟁률은 막 몇백 대 1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떡하지? 진짜 돈보다도 그냥 이 집에 살고 싶은 실제 실수요자들한테만 청약이 되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채권 입찰제라는 거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이 청약 점수로 싸우면 무조건 이 시세 차익을 먹어버리니까 안 된다. 분양가 플러스 네가 사고 싶은 그 알파 금액을 경매로 써라. 경매로 써가지고 최고가로 입찰한 애한테 이 집을 줄게. 자, 최고가 입찰자한테 이 집을 줍니다. 당연히 무주택자들이고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얼마나 살고 싶은지를 그 금액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시세가 20억이면 분양가는 10억이야. 10억을 입찰해요. 그러면 떨어지겠죠. 야, 너는 돈 벌려고 들어왔냐? 나가. 저는 19억 9천 쓰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붙겠죠. 옆에 시세가 20억이니까 19억 9천 쓸 거 아니에요. 시세대로 사도 얘는 신축이니까 더 비싸질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식으로 채권 입찰제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쓱 없어졌어. 왜냐면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무주택자 이 가점제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이 올 거 아닙니까? 아니, 옆집 영식이네는 작년에 청약 당첨돼가지고 7억 벌었는데 이제 내 차례인데 나 가점 72점인데 여기서 채권 입찰제? 나는 왜 돈을 못 벌게 하냐 라고 하면은 또 불만이 많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 쓱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지금 뭐 하죠? 반포의 원베일리 같은 거는 당첨되면 10억 벌어요. 그리고 뭐 둔촌주공 같은 데들도 뭐 그냥 7, 8억, 9억, 10억은 그냥 법니다. 그런 상황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수를 두는 게 뭐죠?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탕탕탕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5억 초과는 아예 대출 제로.
그다음에 청약시장에서도 너무 이 투기 세력들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9억 초과하면 대출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청약을 원래 하는 이 취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 집을 주자라는 건데 어느 순간 이거는 당첨만 되면 큰 돈을 버는 대박 투자처가 돼버린 케이스가 됐는데 그거를 대출 규제라는 수를 두면서 어떻게 됐냐면 부자인 무주택자가 이거를 당첨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부자는 10억을 벌게 하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된 거죠. 이거를 정부가 노렸든지 아니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안쪽에서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부잣집 아들내미 딸내미들만 당첨이 됩니다. 근데 그 아들내미 딸내미들도 뭐 나이가 뭐 어린 건 아니고요. 한 40대, 40, 50대 정도 돼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부잣집의 자식이지만 젊은 세대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보통은 부모님 집에 뭐 전세로 사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가 여기서 가점 막 70점 만들어가지고 뭐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 많습니다. 지금 뭐 월세를 살면서 강남에서 월세 살고 계시다가 가점 막 70점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건물주야. 부모님은 건물주인데 부모님은 건물주인데 우리 세대는 무주택자야.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점 70점 넘게 만들어가지고 대출 한 푼도 안 나오는데 뭐 뭔 상관이야. 뭐 현금 15억 들고 있는데 뭐 그걸로 지금 노리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 뭐 레미안 원베일리 뭐 계속 거길 얘기해서 죄송한데 거기가 지금 조합원 입주 공고를 변경을 해가지고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 분양가가 뭐 예를 들어 분양가가 뭐 15억이라고 칠게요. 15억. 근데 그게 입주하면 원래 전세를 못 주고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입주자 공고 때 뭐 일부 뭐 오류가 있고 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안 해도 돼. 그러면 뭐냐? 그 원베일리는 아마 발표 나면은 이제 만점자들이 뭐 엄청 모여 있을 텐데 뭐 거의 70점 후반에서 80점대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분양을 15억에 받았다. 이게 청약이 된 거죠. 근데 시세는 뭐 25억, 30억 갑니다. 25억대 넘어가요. 막 27억, 28억 정도 갈 거예요. 근데 분양을 청약에 당첨돼서 15억에 됐는데 전세가 이미 15억이야. 내년 후반기에 입주해요. 내년 하반기쯤 입주하는데 22년 9월 뭐 이쯤에 입주할 때 전세는 15억이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초고 가점자이자 그 부자들의 이분들은 가점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거에 당첨이 되고요. 그러면 최소 10억의 시세 차익을 보는데 이 집이 실제로 입주 단계 때 현금이 안 들어갑니다. 바로 전세 줘버릴 거거든. 그럼 전세 주는 순간 투자금이 제로가 되고 시세 차익은 10억이 됩니다. 그러면 해볼만 하죠. 해볼만한 투자처 아닙니까? 이거 한번 해볼만 하죠. 야, 그 반포 사는 그 김 회장님 때 그 둘째 아들 있잖아. 네. 거기 지금 가점이 82점이래, 82점. 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82점이 됐대? 아이, 그 김 회장님 때 그 건물 있잖아. 그 건물 5층에 집처럼 꾸며놓고 그거 살고 있잖아. 월세로.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82점이나 돼요? 아니, 뭐, 애도, 뭐 워낙 잘 사니까 애도 셋이요. 그리고 뭐 부모님, 장모님 모시고 살잖아. 아, 그러면은 당연히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레미안 원베일리 넣은데, 반포에. 아, 그러면 뭐, 되겠네요. 되겠지 뭐. 그러면 그냥, 꽁으로 그냥 10억 버는 거야. 아,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네. 아유, 우리는 뭐 언제 돈 벌어. 아유, 근데 김 회장님이 땅도 있고 건물도 다 있는데 집만 없잖아. 집만 없어. 아, 김 회장님 댁이 집이 없어. 그 아들이 둘에 딸인데 다 무주택자야. 근데 건물들이 다 하나씩 있어. 어디 있어요? 아, 그 반포에도 하나 있고 방배동에도 하나 있고 저기 청담동에도 하나 지금 건물 올리고 있잖아. 근데 무주택자들이야. 저번에 골프 치실 때 보니까 회원권도 15억짜리 있으시던데. 아이, 그건 뭐
원래 치시던 거고. 근데 무주택자야. 그 회장님 전세 사시잖아. 어디 사세요? 그 어디더라? 56평에 사시던데.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의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노리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바라고 했던 건 아닌데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어.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롯데 월드타워 있잖아요. 롯데 월드타워 시그니엘 123층 그게 오피스텔입니다. 그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도 무주택자예요. 청약에서는. 이해되세요? 어? 롯데 월드타워 그 비싼 시그니엘 최하 40억 넘어가는데 그거 집을 사서 거기 실거주 하고 있어도 돼요. 관리비 뭐 300만 원 내고 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니까. 무주택자라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정책이에요 여러분들?